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구조책 첫 페이지를 한번 펴보려고 합니다. 교재 24페이지가 첫 페이지인데요. 다음 시간부터는 일일 모의고사라 그래서 일단 OX 문제가 한 10문제 정도씩 매주 나갈 겁니다. 그거 끝나면 또 이제 실제 문제로 만들어서 또 한 10문제 정도 나갈 거고, 이런 식으로 매일 수업 있을 때마다 모의고사를 나눠드릴 거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한 번 이제 교재가 끝났습니다. 한번 토요일 날 보강까지 해가지고 이제 두 번의 보강을 거쳐서 진도가 끝났는데, 그 중에는 난 좀 부족하다라는 사람 부분들도 있을 거야. 그런 부분은 또 이제 요번 파트에 마저 또 채워갈 거고요. 그래도 안 되면 또 이제 문제풀이에서 또 채워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일단 24페이지에 보면 건축구조 총론이라는 게 있는데, 전체적인 이론 이런 거죠. 근데 이 총론에서 매번 시험 문제가 한 문제, 많게는 두 문제 정도가 시험 문제 출제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에 보게 되면 건축에 대한 일반 사항들이 나와 있는데, 우리 시험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 다만 2차 과목에 보면 관계법규라는 과목에 보면 이제 건축법상 건축물이라는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한번 보시면 되고, 이제 우리가 알 내용은 거기에는 없고 어디로 갈 거냐면 25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SI 단위라는 거 있죠. 이 SI 단위가 역시 우리 구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저 뒤에 가보면 설비에서 SI 단위라는 게 대부분 많이 사용돼요. 한번 그때 가서 설명을 할 거고, 다만 이제 어디를 좀 볼 거냐면 28페이지 좀 한번 펴보실래요? 28페이지에 보면 가로 2번에 보면 재료 용어 정리라는 게 있는데, 용어들이 좀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보면 일단 동그라미 2번에 내화성이라는 건 불에 강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화적이다 그러면 불에 강하지만 비내화적이다 그러면 불에 약하다, 이런 얘기죠. 용어 자체가 많이 언급되는 단어고,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내려가 보면 동그라미 5번에 보면 탄성이라는 게 있죠. 고무줄을 당겼다 놔두면 원위치로 되돌아가잖아요. 이런 게 탄성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아래 보면 연성이라는 게 또 나옵니다. 연한 성질. 엿당겨 보면 가늘게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연성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소성이라는 거요. 지문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물체에 작은 외력을 가하여도 변형하지 않고 어느 정도 이상의 외력을 가하면 변형하고 외력을 제거하여도 원래대의 형상으로 되돌아가지 않는 성질을 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떠올리면 편안하냐면 점토요. 옛날에 흙 가지고서 집도 만들고 탱크도 만들잖아요. 그럼 웅달에 두면 딱딱하게 굳죠. 원래 상태로 안 되돌아간다, 이런 얘기지. 이런 걸 소성 변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 취성이라는 단어도 좀 보려고 합니다. 물체의 외력을 가할 때 탄성 한계가 적으면 그 한계를 넘자마자 파괴되는 성질을 말한다. 즉 물체가 쉽게 부서지는 성질을 말한다는 거죠. 그 아래 것들은 다 이해할 거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갈 거냐면요, 30페이지로 가려고 합니다. 30페이지에 보면 건축물의 주요 구성 요소라는 게 있는데 용어들이 나옵니다. 용어들이 나오는데 가로 1번에 보면 기초 얘기가 나오죠. 우리가 보통 기초 그러면 집안선 아래라고 생각하지만 여기다가 한번 표현해 보면요, 여기가 집안선이라고 했을 때 땅 속에다가 기초도 여러 가지 기초가 있지만 철근 콘크리트 줄 기초를 한번 그려본다면
요 맨 아래에 있는 게 요게 잡석이라고 부르는 거죠. 잡석. 요 위에 있는 건 미창 콘크리트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요거는 기초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 지반선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보통 요 지반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위로는 일반적으로 상부 구조 이런 표현을 쓰고요. 요 지반선을 기준으로 아래쪽으로 여기는 하부 구조 이런 표현을 씁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요 기초판 밑선 지반선에서 여기까지를 갖다 우리가 기초라고 부르는 거고 여기서부터 요 아래를 갖다 우리가 지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표현할 때 이거는 잡석인데 잡석 지정이라고 할 겁니다. 미창 콘크리트는 미창 콘크리트 지정 이렇게 얘기할 거고요. 요 기초에 깊이 규정이 있죠. 요 기초 깊이의 규정은 예를 들어 북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120cm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중부지방 같은 경우는 90cm 이상 이런 규정이 있고 남부지방 같은 경우는 60cm 이상 이런 규정이 있다. 왜 이런 규정이 생기냐면 만약에 여기 위에다가 벽돌을 쌓는다라고 해보자고요. 이렇게 벽돌을 쌓으면 이 기초판 요 윗선까지 요 기초판 밑선 거꾸로 표현한 밑창 콘크리트 윗선이죠. 요까지 요 깊이가 북부 지방은 120cm가 안 되면 이 땅 속에 있는 물이 얼어요. 영도시 물이 영도시 어로 바뀌면 체질이 9% 증가하니까 늘어났다 또 녹으면 줄어들겠죠. 이러다 보면 이 벽에 균열이 잘 생긴다 이런 얘기죠. 그걸 방지하려고 이런 규정이 생겼다.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는 기초라고 하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우리가 표현할 때 이걸 땅이 어는 선 그걸 갖다 우리가 동결선이라고 하는 거고 땅이 어는 선을 동결선이라고 하고 그 깊이를 갖다 동결선 깊이라고 합니다. 그 깊이가 이런 규정이 있다라는 거죠. 한꺼번에 언급을 좀 했고 나머지 내용들은 뭐 다 기본이니까 할 수 있을 거고요. 혹시라도 모른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쉬는 시간에 질문하시면 돼요. 아니면 수업 끝나고 질문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32페이지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설계 하중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여기다가 별표를 좀 치세요. 별표. 거의 매번 시험 문제에 나오다시피 하는 내용인데 여기다가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쪽에다가 자고요. 먼저 타이틀이 하중과 응력 이런 건데요. 먼저 이 하중에 대해서 먼저 배울 겁니다. 이제 먼저 내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손가락으로 내 볼태기를 찌르면 이 볼태기가 빵꾸가 안 나려고 안에서 버팅기는 힘은 응력입니다. 이 응력을 안에서 버팅기기 때문에 내력이라는 표현도 쓰고요. 그런데 이 손가락 하중을 이 수평으로 누르면 수평 하중인 거고 위에서 내리 누르면 수직 하중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 하중에 보면 크게 장기 하중이라는 게 있고 단기 하중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이 하중에 보면 이 장기 하중에는 건 말 그대로 길장자니까 오랜 기간 동안 하중을 가는 걸 우리가 장기 하중이라고 하는 거고 이 단자는 짧을 단자니까 단기 하중 이렇게 표현하는데 짧은 기간 동안 하중을 가는 거다. 장기 하중에 보면 고정 하중이라는 게 있고 한번 들었으니까 지금 시간에는 옛날 배웠던 기억을 되살리면서 암기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는 게 좋습니다. 암기하는 쪽으로 수업 시간에 들어가면서 고정하중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활하중이라는 게 있다. 근데 이 고정하중을 다른 말로 우리가 죽을 사자를 써서 사중이라고도 표현하고
정하중 이런 표현도 씁니다. 이 활하중은 우리가 적재, 하중, 동하중 이런 표현을 써요. 원래 이름은 우리 건축에서는 고정하중, 적재하중 이런 두 개의 단어를 썼습니다. 토목은 사하중, 활하중 이렇게 썼고요. 그래서 용어가 건축하고 토목하고 다르니까 합쳐라. 돈 주고 호텔에 모셔다 놓고 세미나도 시키고 결국은 자기 밥그릇 뺏길까봐 하나씩 양보 안 해서 하나씩 쓴 거야. 고정하중, 활하중이야. 이 두 개의 단어가 제일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내가 맨 앞에다 쓴 겁니다. 그리고 고정됐다는 얘기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죽을 사자를 쓴 겁니다. 죽음은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사하중이다. 정지되어 있다 이거죠. 영하중. 근데 활하중은 내가 잊지 말라고 화로회 떠올리라 했어요. 저도 생선회를 좋아합니다. 수시로 가끔 요 노량진이 가까우니까 사다가 회 떠가지고 집에 가서 먹기도 자주 하는데 어쨌든 간에 살아있는 회, 화로회다 이거지. 화로회는 움직이잖아요. 그죠? 움직일 동자를 쓴 거야. 동하중. 그 다음에 이 적재는 이 적자는 쌓을 적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건축물로 본다면 이 책상이라든가 의자, 여러분의 몸무게들이 쌓여져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적재하중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단기하중에 보면 적설하중이라는 게 있죠. 이게 눈설자입니다. 쌓을 적자고 눈이 쌓이는 하중이다 이런 얘기죠. 눈이 쌓여서 위에서 하중을 가하는데 만약에 눈이 녹으면 없어지잖아요. 그죠? 하중이 짧은 기간만 가한다 해서 단기 하중이라고 한다. 근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다설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다자가 많을 다자입니다.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 요 다설 지역은 이 적설하중을 장기하중에다가 집어넣어줘요.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기 건물이 이렇게 있다라고 해보면요. 내가 분명히 어필을 했습니다. 지금 먼저 파트에는 이해하는 게 목적이라면 먼저 파트는 이해하는 게 목적이면 이 부분 파트는 그걸 보면서 머릿속으로 자꾸 암기하는 거야. 설명 들어가면서. 그리고 이제 공부할 시간이 되면 책을 한번 쫙 읽어보는 거야. 내가 옛날에 이런 소리 안 했잖아요. 그죠? 책을 읽어보는 거다. 난 그래도 여유가 된다. 그러면 문제 풀어봐도 되는 거고요. 1층, 2층입니다. 마저 그려보면 여기 집안선도 있다라고 하고요. 뭐 기초도 이렇게 그려보자고요. 요게 이제 지붕이죠. 기둥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기둥들이. 요게 기둥. 기둥과 기둥을 잡아주는 보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벽은 벽인데 힘을 받는 벽을 우리가 내력 벽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층 콘크리트 바닥판이 있을 겁니다. 1층에도 콘크리트 바닥판이 있겠죠. 콘크리트 바닥판. 그 다음에 계단은 계단인데 주요한 계단, 그래서 주계단. 지금 여기 쓴 것들이 뭐를 한 거냐면 주요 구조부라는 걸 얘기를 한 거야. 이 주요 구조부는 불하고 관계에 있다. 불하고 관계에 있다. 그러면 시험 문제 2차 과목에 관계법규에 보면 다음 중 주요 구조부가 아닌 거 뭐냐? 이 중에 4개 놓고 엉뚱한 거 나와요. 근데 보통 기초를 많이 집어넣는다.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기초는 주요 구조부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아, 기초 없으면 무너지잖아요. 라고 물어본다면 이건 지금 내가 주요 구조는 불하고 관계 있다 그랬었죠. 불하고 관계 있다는 얘기는 땅 속에 있으니까 탈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주요 구조에 안 들어가는 게 기초다 이런 얘기죠. 대부분 이걸 많이 넣고 답이 됩니다. 이 중에 4개 넣고. 근데 지금 내가 왜 갑자기 적설하중 다설지역 얘기하면서 일로 갔냐면 어차피 이게 필요하니까 같이 설명한 거야. 여기 눈이 옵니다.
그러면 눈이 쌓이면 눈이 하중을 가할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 녹아서 없어지면 없어지는 거니까 단기하중인데 다설지역이 마늘 따자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 그럼 그 내리는 깊이가 어느 정도냐면 이게 적설 심도가 1m 이상이면 이 눈의 높이가 1m 이상 되면 다설지역이라고 얘기하고 그거는 장기하중에 넣는 이유가 우리 만년설이라는 거 들어봤죠. 1년 내내 눈이 쌓여 있는 거야. 그러면 눈이 왔다가 녹을만 하면 또 눈이 와. 계속 쌓여 있으면 계속 하중을 가하니까 다설지역은 어디다 넣는다? 장기하중에 집어넣는다 이런 얘기죠. 풍하중입니다. 풍하중. 바람 풍자입니다.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는데 바람이 안 부는 날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짧은 기간 하중을 가니까 단기하중이다. 그 다음에 지진하중. 얼마 전에 포항에서 지진이 또 났죠. 그죠?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구역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경계선에 있는 거예요. 다만 일본처럼 세게는 안 온다는 거죠. 내가 아는 아주 친한 친구가 중학교 1학년 때 사귄 친구가 일본 여자하고 결혼해 1호 전공하고 일본 여자 결혼한 친구가 있어요. 미국에서도 공부하고 일본에서 했는데 일본 사람들도 우리나라 서해안 쪽에 인천 쪽으로 해가지고 건물들을 많이 샀다 그러더라고요. 지진이나 그 일본이란 땅은 가라앉고 있습니다. 서서히. 그건 넘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물론 중국 사람도 많이 사죠. 일본 사람들도 우리나라 서해안 쪽에 집들을 많이 산다 그러더라고. 어쨌든 지진하중, 지진이 오면 지진의 힘이 10개다 그러면 9개는 좌우로 오는 힘이라고 얘기했었어요. 1개만 위아래로 오는 힘이고 곧 지진하중 그러면 수평하중, 횡하중이다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충격하중. 이 충격하중은 이런 겁니다. 뭐 옆집 삼돌이가 짱돌을 던졌다 이게 아니고요. 우리 옆집이 건물을 짓는다는데 지하 2층 판대더라. 흙이 꽉 짜 있을 때 문제가 안 되는데 여기 있는 흙을 다 퍼내면 어떻게 해요? 이 건물이 끼우뚱 기울어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 창문이 있다 그러면 이 창문에 균열도 이렇게 생긴다 이런 얘기죠. 이런 걸 충격하중이라고 하는데 왜 단기하중에 집어넣습니까? 그러면 이 건물이 다 지어지면 하중은 없어지잖아. 충격하중이. 내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우리 집 주변에 공사한다. 그러면 현장 소장이 예를 들어 뭐 세제라든가 마실 거 사와서 공사 중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문제 있으면 다 보상해 드릴 거야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그럼 알았어요. 그만 있으면 안 된다 그랬죠. 혹시라도 금 간 거 있으면 어떻게 창호지 붙여놔야 된다는 거지. 그럼 사진 찍어놔야 된다 그랬어. 만약에 나중에 충격가지고 와서 찢어졌다 창호지 그럼 찍어서 변상 근거가 된다 이런 얘기인 거야. 아, 이 균열은 원래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러면 할 얘기 없다는 거야. 뭔 소리인지 알죠. 이런 게 충격하중이다. 그 다음에 수압하중. 지하층 파면 땅에서 어떻게 물이 올라오잖아요. 그게 물의 압력을 견딜 수 있는데 그 물의 압력이 항상 존재하는 건 아니다.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지. 토압하중. 이런 것들도 들어가는데 주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들이 요 4가지 적설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충격하중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언급이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 시험에 자주 언급되고 최근까지도 나왔고 또 최근에 포항에서 지진이 일어났으니까 내가 볼 때는 지진에 대한 건 꼭 나올 것 같아요. 매스컴상에도 논란이 자꾸 되고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이 그럼 도대체 장기하중 중에 고정하중은 도대체 뭘까? 고정하중은 이 지붕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잖아요. 기둥도 안 움직이죠. 보도 안 움직이죠. 벽도 바닥판도 주기단도 이런 거 움직이지 않잖아요. 이게 곧 주유구조부가 무슨 하중이다? 고정하중이다 이런 얘기인 거야.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에어컨을 뒀다. 2평 에어컨을 뒀다. 그러면 2평 에어컨도 하중은 가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거는 움직일 수 있잖아. 없어질 수 있잖아. 그건 고정하중에 뒤집어놓지 않고 다만 벽이요, 벽. 벽이 있는데 칸막이 벽이야. 칸막이 벽이 뭐야? 칸을 막는 벽이잖아.
위에서 내려오는 하중은 말고, 그럼 힘을 받으면 내력벽이잖아요. 당연히 내력벽은 고정하중이 들어가지만 칸막이 벽, 이거 뜯어내면 없어지지만 어쨌든 이 건물이 존재하는 한 이 칸막이 있으면 고정하중에 집어넣어준다, 이런 뜻인 거야. 이제 활하중, 움직일 수 있는 거. 우리 쉬는 시간 되면 나가서 차도 한 잔 마시고 화장실도 갔다 오고 움직여지잖아요. 이 교탁도 움직이고 책상도 움직이고 이런 게 다 활하중에 들어간다. 쌓을 적자, 쌓을 수 있는 거. 그죠? 이제 단기하중 얘기는 다 끝났고요. 이제 이번에는 응력을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내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볼태기를 찌르면 볼태기가 빵꾸가 안 나려고 안에서 버티는 게 응력이다. 안에서 버티는 게 내력이라고도 한다. 근데 내가 손가락으로 찌르는 하중이 만약에 더 크다면, 버팅기는 응력보다 하중이 더 크면 내 볼태기가 빵꾸가 난다. 건축물로 말하면 건물이 무너진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하중보다는 항상 응력이 더 커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응력에도 보면 장기 응력이 있고 단기 응력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응력에도. 하중에도 장기가 있고 단기가 있듯이. 그러면 장기 응력은 고정하중, 고정하중에다가 활하중.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해하게 하니까 먼저 처음부터 가자고요. 장기 하중이라고 표현할게요. 내가 하중보다는 안에서 버티는 응력이 커야 된다 그랬죠. 장기 하중보다는 장기 응력이 최소한 같거나 더 커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야. 그럼 이 장기 하중에 들어가는 게 고정하중, 활하중 이런 게 들어가는 거죠. 이해됐죠? 그런데 이제 단기 응력은 요 장기 하중에다가 플러스 단기 하중을 더한 거야. 이 두 개를 더한 것보다 단기 응력이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거 보세요. 장기 하중이 거기다 단기 했으니까 당연히 장기 응력보다는 단기 응력이 더 크다, 이런 얘기인 거야.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시험에 자주 언급이 됩니다. 이 길장자, 짧을 단자니까 당연히 길장자가 클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죠. 시험이 서로 틀기 쉬울 만한 거 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정의했어요. 지금 우리 구조라는 걸 배우는데 이 구조는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공통사항이 항상 장기보다는 뭐가 크다? 단기가 크다. 이 뒤에 가서도 장기, 단기 나오면 항상 단기가 더 크다, 이런 얘기인 거야.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왜 그러냐? 이 장기하중에다가 단기하중이면 눈도 오죠, 바람도 불죠, 지진도 오잖아. 이것도 다 버틴 되잖아. 그래서 장기보다는 단기가 크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그 얘기들이 33페이지에 있는 고정하중, 맨 아래에 있는 활하중, 이런 얘기들이 다 설명된 거야. 지문 읽어보고 문제 풀어보시면 되는 거다. 다 풀어봤고, 이제 34페이지에 보면 등분포 활하중이라는 게 가로 3번에 나옵니다. 등분포 활하중이라는 게 있고 집중하중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좀 보시면요. 등분포 하중이라는 게 있고 집중하중이라는 게 있어요. 하중에는 등분포 하중, 집중하중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든다면 등분포 하중은 이게 건물이 돼도 되고 아니면 뭐 보가 돼도 관계없습니다. 위에서 10톤의 힘을 가하는데, 예를 들어서 1m 간격으로 1톤, 여기도 1톤. 그래서 1톤씩, 여기 전체가 10m면 이 길이가 10m다. 그러면
1m 간격으로 해서 1톤씩 힘을 가하면 전체 힘이 이게 10톤이 되는 거죠. 맞아요? 일정한 간격으로 하중을 가한다. 그게 등분포 하중이라는 거야. 그러면 집중 하중은 똑같은 조건입니다. 근데 어느 한 부분에 10톤이 집중적으로 가해지고 있어. 어느 한 부분에만. 요 부분에만. 이런 걸 갖다 우리가 집중하중이라 그래요. 아, 집중하중이 뭐고 분포하중이 뭔지 이제 해결했어요. 그럼 그 중에서도 하중 중에서도 저기 보면 하중 중에서도 보면 활하중도 있고 고정하중도 있잖아요. 이해할 수 있죠. 그러면 등분포 활하중 그러면 일정한 간격으로 하중을 가하는데 움직일 수 있는 거네요. 의미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교재로 가보면 동그라미 2번에 도표가 나와 있습니다. 구조물의 용도별로 적용하는 기본 등분포 하중의 최소값이라는 게 나와요. 근데 이제 뭐 중간쯤에 보면 주택의 도표 맨 위에 보면 주거용 건축물의 거실에서 오른쪽에 활하중 보면 2.0 이렇게 나와 있나요? 도표 맨 위에 오른쪽에 보면 활하중이 주택은 2.0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주택이 그 도표 맨 좌측 상단에 주택이 있고 그 중에 그 중간에 보면 위에 거에 보면 주거용 건축물의 거실이라고 했는데 이 거실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좀 볼래요? 2차 과목 관계 법규에 보면 거주, 집무, 집회, 오락, 작업 이런 거 할 수 있는 걸 거실이라고 정의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 다음 중 거실이 아닌 건 뭐냐 이렇게 2차 과목 법규에도 등장을 하는 내용이에요. 거주, 집무, 집회, 오락, 작업이요. 근데 이런 것들은 하라중이 2.0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발코니 같은 경우에 예? 뭐라고 그러시던 것 같은데? 그쵸, 2.5 정도 됩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요. 여기다 표현해 볼게요.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건데 여기가 거실이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여기 보들이 이렇게 있고요. 기둥들이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럼 만약에 이 앞에 발코니가 있다라고 해보자고요. 여기는 발코니야. 그러면 이런 거는 거실 같은 경우는 이 보가 네 군데에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보가 이 콘크리트 바닥판을 다 붙잡고 있어요. 다 붙잡고 있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사변 고정 슬래브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내변을 딱 꽉 잡고 있다. 그러면 좀 눈동자가 이해 안 가는 눈동자를 보여주니까 여기다가 여기를 이렇게 잘라서 쳐다보면 콘크리트 바닥판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보고, 이건 바닥판이에요. 콘크리트 바닥판. 그럼 이 콘크리트 바닥판에 있는 철근은 쉽게 표현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보에다가 이렇게 정착을 합니다. 이 바닥판에 있는 철근을 보에다가 정착한다. 이쪽을 여기를 이렇게 잘라서 쳐다봐도 이 철근도 역시 여기 가는 바닥판 철근도 이렇게 해서 보에가 꽉 붙잡고 있어요. 네 변을 다 붙잡고 있다 해서 사변 고정 슬라브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발코니는 쉽게 얘기한다면 요 한쪽만 붙잡고 있는 거야. 어떤 물체를 네 변을 꽉 잡고 있는 거하고 한쪽만 잡고 있는 거하고 한쪽만 잡고 있는 게 약할 거 아니에요. 그럼 더 튼튼하게 안 무너지겠죠. 그래서 이거는 요 거실은 2.0 kN per 제곱미터. 요 제곱미터가 가로 1m, 세로 1m잖아요. 1제곱미터당 2.0 kN를 버티기면 된다는 거야. 근데 이거는 한쪽만 붙잡고 있으니까 이거 한쪽만 잡고 있는 걸 일변 고정 슬래브라고 하는 거죠. 한쪽만 잡고 있으니까 약하니까 좀 더 많이 버틴 게 돼서 2.5 kN per 제곱미터. 이 정도는 버틴길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야. 결론적으로 시험에 나온 내용은 거실보다는 발코니의 활하중이 더
커야 된다 이거지. 2.0보다 2.5가 더 크잖아요. 그죠? 이해할 수 있죠.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의미는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볼래요? 36페이지 보면 그 도표 밑에서 세 번째 보면 발코니라는 게 나오나요? 찾았어요? 발코니에 보면 출입바닥 활화 중에 1.5배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1.5배면 1.5배로 버팅겨야 된다 이런 뜻인 거잖아요. 그죠? 이거를 도표를 다 외운다는 건 불가능이다. 애울 수는 있습니다. 애울 거야. 그러면 애워도 내가 말리진 않는데 애우지 말아라. 다만 어떤 물체를 네 군데에서 잡아주는 거하고 한 군데에서 잡아주는 거 보면 한 군데가 약하니까 좀 더 잘 버팅기게끔 좀 더 많은 무게를 버틸 수 있게끔 튼튼하게 해줘야 된다. 이런 뜻만 이해하시면 돼요. 지난번 강의하실 때는 거실에서 1.5배하고 0.3톤으로 말씀해 주셨고 근데 최대 0.5톤. 그 최대까지 그런 거고 보통 2.5만 넘어가면 크게 무리 없이 버팅길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숫자로 뭐 얼마 이렇게는 시험에 안 나오고 항상 사변보단 1변이 더 값이 커야 된다는 의미가 시험 문제는 등장합니다. 그래서 내가 도표 값을 굳이 애우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단기하중 얘기도 다 끝난 거고 옆 페이지 적설하중 얘기도 다 끝난 겁니다. 다 전파트에 자세히 그래서 설명도 했고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39페이지로 가려고 합니다. 39페이지 지진하중이요. 지진하중에 보게 되면 내가 그런 얘기 했어요. 지진하중은 단기하중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 했었고 저기도 설명도 다 했었습니다. 지진의 힘이 10개다 그러면 9개는 좌우로 오는 힘이고 하나는 위아래로 오는 힘이라서 결과적으로 지진하중 그러면 횡하중, 수평하중이다. 이제 지문을 보려고 합니다. 지진의 정의 복이 많은 겁니다. 지진이란 지구적인 힘에 의하여 땅속의 거대한 안반이 갑자기 갈라지면서 그 충격으로 땅이 흔들리는 현상을 말한다. 두 번째, 지진은 지구 내부 어딘가에서 급격한 지각 변동이 생겨서 그 충격으로 생긴 파동, 즉 지진파가 지표면에 전해져 지반을 진동시키는 것이다. 그 아래 가로 2번에 지진 하중에 보면요. 일반상 왜냐하면 왜 이걸 봅니까? 라고 하면 옳지 않은 것은 해서 등장할 거거든요. 시험 문제. 기억에 지진 하중은 지진에 의한 지반 운동으로 구조물의 작용을 하중을 말한다. 기존 구조물과 구조적으로 독립된 증축 구조물은 신축 구조물로 취급하여 지중 하중에 따라 설계 및 시공해야 된다. 그런가 보다. 기존 건축물 구조물과 구조적으로 독립되지 않은 증축 구조물의 경우에는 전체 구조물을 신축 구조물로 취급하여 지중에 따라 설계 및 시공해야 된다.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에 지진 하중의 특성이야. 지진 하중은 건축물이 무거울수록 크다. 이 지문을 좀 체크를 좀 하세요. 건물이 무거울수록 어떻게 해요? 하중은 더 커진다는 거야. 이 지문을 거꾸로 해서 많이 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 지문 그냥 보기만 하는 거야. 지진 하중은 특성상 주기가 반복적이며 반복적이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여진 이런 소리 들어봤죠. 예를 들어 지진이 5.8이다. 그러면 그 다음보다 작은 5.2, 4.6 이런 식으로 여진이 생기는 거죠. 반복적이며 구조물과 기초 지반에 대한 상호작용 및 효과를 반드시 고려된다. 디귿 지문에 건물의 고유 주기는 건물의 층수가 늘어남에 따라 더욱 길어지게 되므로 진동 주기는 건물 높이에 비례한다. 요 지문이요. 진동 주기는 건물의 높이에 비례한다는 거. 그럼 이 소리는 뭐야? 높이가 높으면 높을수록 진동이 더 커진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리을 지문도요. 집안 자체의 고유 주기와 구조물의 고유 주기가 일치하는 경우 공진현상이 발생해 구조물이 붕괴되기도 한다. 옛날에 TV 프로그램에서 한번 봤는데 와인잔에다가 그 진동 주파수를 똑같이 하니까 와인잔이 터지는 걸 화면으로 보여주더라고요.
흔들리는 주파수가 똑같으면 파괴된다. 곧 건물이 붕괴된다. 이런 뜻인 거야. 이 지문도 좀 눈여겨봐 두시고, 그 아래 내진설계라는 게 나오는데요. 내진설계라는 건 지진에 견디는 설계 이런 거죠. 지진에 견디는 설계요. 일단 그 아래 산정식을 보면 지진 응답 계수 곱하기 하중을 포함한 유효 건물 중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굳이 애우려고 하지는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 동그라미 2번에 내진 설계를 위한 재료적 방법이라는 게 있는데, 연성이 좋은 재료는, 연성이 연한 성질이라 그랬죠. 엿가락을 당기면 연하게 늘어나잖아요. 그죠? 연성이 좋은 재료는 재료는 강도가 약해서 있게 되는 피해를 줄이게 된다. 아니, 연한데 왜 피해가 작을까? 여기 좀 볼래요? 지진의 힘이 오면 좀 이따 내가 칠판에 정리할 거야. 지진의 힘이 오면, 예를 들어 나무 각재 같은 경우는 힘이 오면 버팅기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더 큰 지진이 오면 부러져 버립니다. 그 즉시 다시 말해서 붕괴된다 이런 거야. 근데 연성은 지진이 오면 철골 같은 거야. 철골은 어떻게 인성이 좋아요. 변형이 잘 생기죠. 그러다가 외력이 제거되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 이런 게 인성이 크다라고 하는 거야. 그럼 연한 성질이니까 충격을 가하면 변화될 거 아니야. 그러다가 외력이 지진이 없어지면 다시 원위치 온다는 거지. 그래서 연한 성질일수록 지진에 강하다 이런 뜻인 거야. 그 다음 니은 지문에 지진 하중은 관성력으로 가볍고 강한 재료를 선택해야 된다. 당연하겠죠. 무거울수록 지진도 충격이 커져요. 가벼운 거일수록 지진이 작고. 쉽게 얘기해서 여기 좀 볼래요? 버드나무 가지요. 버드나무 가지가 뭔지 알까요? 바람이 불면 잘 흔들리지만 부러지지는 않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계속됩니다. 디귿지문에 지진 발생 시에 구조 재료의 분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 당연한 얘기고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되고, 리을 지문에 지진과 같은 반복 하중이 작용할 때 강도와 강성의 저하가 낮은 재료를 선택한다. 잘 유동성이 있어야 되면죠. 버드나무처럼.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지문이 기역, 니은, 그 다음에 리을, 이런 지문들이 신경 써야 될 거고, 이제 3번 지문에 보면요. 우리 시험에 나왔던 얘기인데 기역 지문이요. 내진 설계를 위한 구조적 방법에서 기역에 보면 평면 및 인면을 단순화, 정형화, 대칭적인 형태를 가지도록 한다. 이제 여기다 표현을 해본다면요. 우리가 지금 내진 설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형이 있고 비정형이 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정형이라는 것은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을 얘기한다라고 했습니다. 비정형은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가 비정형이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그렇다면 정형은 이렇게 자르면 좌우 대칭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잘라도 대칭이 되죠. 이것 잘라도 대칭되고 이렇게 잘라도 대칭. 이런 게 정형이다. 이건 비정형은 아닐 비자니까 정형이 아니다 이거죠. 좌우 대칭이 안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진에 좋은 게 바로 뭐다는 거예요? 정형이 좋다 이런 뜻인 거예요. 이제 니은 지문도 보기만 합니다. 이거는 인면이나 평면에서 길이와 폭의 비가 지나치게 크지 않아야 된다. 서로 대칭이 잘 돼야 되고 지나치게 비가 크면 안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디귿도 그냥 보기만 합니다. 강도와 강성이 균일하고 연속적으로 분포해야 된다.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리을도 보기만 합니다. 부재 간의 연결이 완벽한 접합부가 되는 구조를 형식으로 한다. 이 완벽한 접합부가 일체식 구조를 얘기를 하는 거야. 일체식 구조가 뭔지 다 배웠잖아요. 그죠? 일체식 구조요. 그 다음에 기둥보다는 보에서 먼저 소성 변형이 일어나도록 설계한다. 이 지문을 체크하세요. 기억하고 미음 지문이요.
여기 한번 보시면요. 기둥 파괴가 있고 부파괴가 있는데, 여기를 한번 보시면 삼풍백화점 무너질 때요, 그 속에서도 살아남은 사람이 있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기둥이 있고 보가 있으면요, 이 보가 끊어지면 이렇게 보가 쓰러질 거고, 이 틈새 있는 사람은 살아남은 겁니다. 근데 기둥이 무너지면, 전체 무너지면 다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둥 파괴보다는 보가 파괴될 수 있게끔 유도를 한다. 유도한다는 얘기는 기둥보다는 보가 좀 더 잘 어떻게 버팅길 수 있게끔 한다는 거지. 보 파괴가 되게끔 한다는 건 얘기는 거꾸로 보면 기둥을 좀 더 튼튼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해했나요? 그 다음에 연성 파괴가 있고 취성 파괴가 있어요. 그러면 취성 파괴가 되면 안 좋은 거고, 연성 파괴가 되는 게 좋은 거야. 취성 파괴는 지진이 오면 버팅기다가 더 큰 힘이 오면 한 번에 박살나는 거야. 그럼 대피할 시간이 없다는 거, 우리가. 건축물이라는 게 사람이 들어가 생활하고 또 도망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되잖아요. 연성 파괴 지진이 오면 서서히 무너져요. 그 사이에 대피할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취성 파괴보다는 연성 파괴 돼야 된다는 거죠.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비읍지문도 보기에 나오는 내용인데, 필로티형 구조는 가능하면 피하는 게 좋다. 그 아래 그림에 보면 1층에는 기둥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요즘에 스테이크 앤 샐러드, 스테이크나 샐러드 파는 곳 대표적으로 빕스, 아웃백 이런 것들 보면 1층에는 기둥만 있어요. 2층, 3층서부터 건물이 있는데 자동차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사람들도 걸어 다닐 수 있잖아요. 요런 1층에는 기둥만 서 있는 걸 우리가 피로티형이라고 한다. 그럼 이건 안 좋다는 거야, 지진에. 만약 여기다 콘크리트 벽을 쳤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진이 왔을 때 잘 버팅기겠죠. 기둥만 있으니까 약해진다. 그래서 필로티형은 안 좋은 거다, 이런 거죠. 이제 그 아래 내진 설계의 종류라는 게 나옵니다. 여기다가 설명할 겁니다. 내진 설계에 보면 재진이 있고 면진이 있습니다. 요 내진 설계에 보면 재진이 있고 면진이 있는 건데, 여기다 표현을 해보면요, 건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건물이 있으면 예를 들어 지진이 오면 이렇게 지진이 왔다 이거야. 그러면 이 부재는 하중을 가하면 이 부재가 이렇게 찌그러지려고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 사각형은 튼튼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X자나 V자로, 요게 뭐냐면 가세라고 합니다. 가세. 지진이 이렇게 오면, 여기서 만약에 지진이 이렇게 온다. 그러면 이 부재가 맞대응해서 싸워요. 만약에 이쪽에서 지진이 온다 그러면 이 부재가 맞대응해서 싸운다는 거지. 두 힘이 서로 맞대응하면 두 힘이 똑같다 그러면 서로 상쇄가 되죠.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 보면 삼각형 형태잖아요. 그죠? 이걸 삼각형을 트러스 구조라고 얘기를 해요. 나중에 또 언급되겠지만 어쨌든 지진이 왔을 때 그 지진에 맞대응해서 싸워서 이기거나 그 지진을 흡수해버리면 된다. 흡수한다는 건 이런 거야. 우리 강물이나 바닷가에다 짱돌 던지면 물속에 잠겨서 표시도 안 나잖아요. 지진을 흡수한다. 그러면 괜찮다. 이런 게 재진이라는 거야. 그럼 면진은 뭐냐면, 내가 잊지 말라고 면피라고 얘기해. 고돌이 치시는 분들은 고돌이가 뭔지 아시죠? 모르면 집에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면피, 6장입니까, 피가? 피가 6장 이하 되면 피박이라는 거 쓰잖아요. 2배로 내잖아요. 그죠? 근데 피가 6장 넘어가면 피박은 면해요. 그러면 이 면지는 쉽게 얘기하면 집안하고 건물 사이에, 여기 쉽게 얘기하면 쇠구슬 같은 걸 두는 거야. 쉬운 표현이에요. 납에다가 고무판하고 납하고 섞어가지고 설치를 하면 쇠구슬은 잘 굴러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진이 오면
지진이 오면 잘 흔들려요. 버드나무처럼. 그렇지만 무너지진 않는다는 거지. 꼭 이렇게 집안산하고 건축물에 있는 규모가 크면 대규모 건물은 중간에도 이렇게 어떻게 해요? 지진을 흡수할 수 있는 걸 필요로 합니다. 또는 이렇게도 하지만 어떻게 해요? 혹시 고층 건물에 보면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X대로 대주는 거 봤어요? 뻥 뚫려 있으면서 이것도 지진에 버티려고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재진이라는 건 지진이 오면 싸워서 이기거나 그 지진을 흡수하면 되는 거고 면지는 피한다 이거야. 예를 들어 버드나무까지가 바람이 불면 흔들려 주지만 끊어지지는 않듯이 이런 거다. 그럼 교재로 가서 확인할 겁니다. 확인할 건데 재진 구조야. 지금 40페이지 맨 아래 재진 구조야. 별도의 장치를 이용해 효율적으로 지진에 대응하여 지진에 대한 피해를 극복하고자 하는 능동적인 개념의 구조 방식으로 능동적이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적극적으로 이런 거죠. 구조물의 내부나 외부의 구조물의 진동에 대응한 제어력을 가하여 구조물의 진동을 저감시키거나 구조물의 강성이나 감소 등을 입력, 진동의 특성에 따라 순간적으로 변화시켜 구조물에 제어하는 방식이다. 다음에 면진 구조 봅니다. 지진파가 갖고 있는 강한 에너지 대역으로부터 도피하여 지진과 대응하지 않고 지진을 피하고자 하는 수동적인 개념의 구조 방식으로 면진의 개념은 지진 격리, 지반 분리, 기초 분리 등으로 해석된다. 지진이 오면 피한다는 거야.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친구 간에도 인간 같지 않은 친구는 오직 무시하죠. 상대 안 하잖아. 너무 잔인한 표현인가요? 이해했을 거고 문제 풀어보시면 된다. 그 다음 페이지 42페이지로 가려고 합니다. 늘 시험 문제에 언급되는 게 건축 구조 방식이죠. 건축 구조 방식에다가 별표를 좀 쳐야 돼요. 별표 곱하기 100개까지 쳐도 됩니다. 늘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니까요. 거기 보면 그 일본의 개요에 보면 구조 재료라는 게 나오고요. 구성 양식이 나오고 시공 과정이 있는데 주로 시험에는 구성 양식하고 시공 과정에 관한 얘기들이 시험에 등장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다가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타이틀을 이렇게 잡는 이유는 시험에 나온 그 지문을 그대로 갖다 써서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건축 구성 양식에 의한 분리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근데 가구식 구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적식 구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체식 구조. 그 다음에 특수구조 이렇게 통합이 됩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이건 따로 언급이 될 거고요. 먼저 가구식 구조는 나무 구조. 이 나무 구조를 우리가 나무 목자를 써서 목구조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철골 구조 이렇게 나눠지고요. 조적식 구조는 벽돌 구조라는 게 있고 블럭 구조라는 게 있고 돌 구조. 이 돌 구조를 돌석자를 써서 석구조라고도 하는 거죠. 일체식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 이렇게 또 나눠지죠. 특수구조는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입체 트러스 구조라는 게 있고요. 입체 트러스 구조. 그 다음에
쉘 구조라는 것도 있죠. 쉘 구조. 쉘 구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뭐요? 공기막. 일단 시험에 주로 많이 언급되는 거 먼저 쓰고 싶어. 내 마음이. 일단은 이거 먼저 쓸게요. 커튼홀 구조. 우리 시험에 한 번쯤이라도 등장했던 것들. 아치 구조. 또 언급되긴 됐죠. 아치 구조. 또 없나요? 자, 여기 좀 볼래요? 이제 쓸게요. 이제 옆에다 쓸게요. 이쪽 옆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가 있냐면 막구조라는 게 있어요. 막구조. 그 다음에 절판 구조. 현수 구조는 여기다 써야 돼요. 현수 구조. 돔 구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미리 결론 내리면 시험에 내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일체식 구조다. 왜 제일 중요합니까? 그러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어. 왜 제일 많이 나왔나요? 현재 제일 많이 써. 뭔 소리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특징이 많다는 거야. 특징이 많아. 여러분들은 답을 찾아야 되지만 출제위원 의뢰를 받으면 문제를 똑같이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많이 나오는 거야. 이거 말고 또 이제 이런 내용도 들어갑니다. 이거와 쌍벽을 이루는 게 조립식 구조. 여러분 교재에 보면 시공 방법에 나와 있죠. 맞아요? 지금 우리는 뭐야? 건축 구성 양식의 분리로 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여러분 교재 시공 과정에 보면 조립식 구조라는 게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왜 건축에서는 요 일체식 구조하고 요게 쌍벽을 이룰 정도로 해서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이제 하나씩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가구식 구조라는 게 가늘고 긴 부재, 나무가 가늘고 길잖아요. 그걸 짜 맞춰서 건물을 짓는 거야.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전 파트처럼 자세히 설명은 그리지는 않겠지만 틀은 이렇게 가늘고 긴 부재를 서로 짜 맞춰서 짓는다. 그럼 벽이 없어도 안 무너져요. 벽이 없어도. 철골 구조도 마찬가지. 근데 둘 다 이거의 특징은 어떤 게 있냐면 가구식 구조하게 되면 나무도 불에 약하죠. 불에 잘 타잖아요. 쇠도 불에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때 가구식 구조면 내화성이 작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나무도 잘 썩지만 철골도 잘 부식돼요. 그래서 내식성이 작다. 최소한 요 두 가지 정도는 가구식 구조 하게 되면 머릿속에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이 중에서도 요거야. 이 철골 구조는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피로 강도에 취약하다. 내가 피로 강도를 어떻게 얘기했냐면 UFC 격투기 예를 들었어요. 격투기에서 낮게 때리면 로킥, 높게 때리면 하이킥 그러는데 로킥을 처음에 때리면 버팅기지만 계속 때리면 어떻게 해요? 다리가 아파서 주저앉잖아요. 피로가 누적되면 간다 이거죠. 제가 62년생이고 우리나라 나이로 이제 57살인데 매일 6시간에서 8시간 강의합니다. 토요일 일요일이라는 건축사 시험이 5월 달에 있거든요. 보통 5월 둘째 주에 있는데 그거 강의하러 다니까 못 쉬어요. 어느 순간 안 보인다 그러면 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나라 40, 50대 많이 가잖아요. 그죠? 이해할 거야. 어쨌든 간에 피로 강도에 취약하다 이런 뜻이다. 그 다음에 자굴에 취약하다. 자굴에 취약하다. 그럼 이 자굴이 뭐냐면요. 여기 표현해 보면 이렇게 가늘고 긴 부재가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가늘고 긴 부재 그러면 요걸 갖다가 우리가 길이라고 하고 이 방향을 길이 방향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방향을 우리가 부를 때 축방향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축방향으로 이렇게 힘을 가하면 이 부재가 이렇게 휘려고 하죠. 휘려고 하는 걸 우리가 좌굴이라고 하는 거죠. 굴복돼서 주저앉는다 이런 뜻이야. 자정하세요 그러면 앉으라는 뜻이잖아요. 굴복돼서 주저앉는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키워드들이다. 그 다음에 이제 조적식 구조에서 이 적자가 쌓을 적자다. 벽돌을 쌓으면 벽돌 구조, 블록 쌓으면 블록 구조, 돌 쌓으면 돌 구조다. 그렇다면 여기다 이렇게 벼왔을 때 여기다가 벽돌, 블록, 돌들을 쌓아올려서 건물을 짓는다 이런 얘기죠. 이거는 위에서 내리누르는 수지가중엔 강하지만 옆에서 미는 수평하중 우리가 수평하중을 횡력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횡력에 취약하다. 조적식 구조하면 머릿속에 떠올려야 될 게 횡력에 약하다. 횡력에 약하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키워드죠. 또 이렇게 이거 같은 경우에 쌓아올리다 보니까 균열이 잘 생겨요. 굳이 얘기하면 균열이 잘 생기고 또 여기에 요 벽의 두께가 두꺼우니까 실내 면적이 어떻게 해요? 줄어들어요. 실내 면적이. 또 이 벽의 두께가 두꺼우니까 외부하고 내부하고 온도차가 커요. 그래서 결로가 잘 발생돼요. 그래서 방습에 유의해야 된다. 이해할 수 있는 얘기들이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주류를 이루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세부적인 얘기는 다 뒤에 가서 조적이 따로 하는 거고 일체식 구조에서 철근 콘크리트는 철근하고 콘크리트를 합친 거죠. 말 그대로 여기다 표현해 보면 이제 예전처럼 다 글씨 써서 설명을 안 할 겁니다. 주근이 있고 주근은 주요한 철근의 약자죠. 항상 축방향으로 들어가고 요게 띠철근 또는 대근, 띠근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 겉에다가 거푸집이라는 걸 차고 설치하고 조립하고 위에다가 자갈, 모래, 그 사이에 시멘트 풀, 콘크리트를 쳐서 이 콘크리트가 화학 반응을 일으키죠. 수화작용을 거쳐서 응결경화되죠. 재령 28일. 다 굳으면 거푸집을 바나나 껍질을 벗겨내듯이 띄어내서 겉에다가 모르타르에 페인트 바르서 사용하기도 하고 돌 붙이기도 하고 타일 붙이기도 하잖아요. 이게 철근 콘크리트 구조다. 그럼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이게 철근 콘크리트니까 이 안에다 철골만 넣으면 되겠죠. 이 안에다가 철골, H형광을 집어넣어 가지고 같이 하면 철골도 들어갔고 철근 들어갔고 콘크리트 됐다. 그러면 이거 둘 다 일체식 구조라고 하는데 일체식이라는 개념이 이게 기둥이고 이게 본데 원래 기둥과 본은 다른 부재입니다. 근데 이 기둥 속에 철근이 항상 축방향으로 들어가는 철근이 주근이라고 그랬어요. 축방향으로. 이 주근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게 보의 축방이 이방이죠. 또 보의 주근이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이 속에다가 콘크리트를 부으면 원래 다른 부재지만 하나가 된다. 그래서 일체식 구조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좀만 참아봐요. 한 15분 정도 더 하고 쉴 거야. 자, 일체식 구조하면 특징이 아주 많다라 그랬어요. 내화성 크다. 불에 강하다는 거죠. 철골이나 철근은 열이 약하지만 겉에 콘크리트로 감쌌기 때문에 내화성이 크다는 거죠. 그리고 또 내식성도 크죠. 내식성 크다. 그래서 내구성도 크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그죠? 또 내진적이다.
지진에 강하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형태가 자유롭다. 형태가 자유롭다. 이 소리는 거푸집만 짜놓으면 가서 버벌이 만들어지잖아요. 설계가 자유롭다라고도 표현합니다. 또 전음도가 크다. 전음도는 소리를 전달하는 음이잖아요. 소리를 전달하는 도가 소리를 잘 전달시킨다 이거지. 그래서 어떻게 층간소음 얘기가 나오는 거죠. 층간소음 나오면 칼부림 나오잖아. 뉴스에 보면. 그죠?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이 콘크리트 바닥을 두껍게 해야 돼.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방진 패드를 두고. 그럼 두꺼워질 수밖에 없어요. 점차 지금 두꺼워져 가고 있고요. 이런 것들, 이거 말도 굉장히 많다. 이런 것들이 일체식 구조의 특징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특수구조에 보면 입체 트러스 구조라는 거야. 입체 트러스 구조하게 되면 조금 아까 사각형보단 삼각형이 튼튼하다는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이렇게 지붕을 갖다가, 쉽게 얘기해서 지붕을 갖다가 입체 트러스로 만드는 거야. 자, 이거를 보면 요거 하나하나가 다 요거 삼각형이고요. 요것도 삼각형이고, 요것도 삼각형이고, 요것도 삼각형이고, 다 삼각형으로 연결해서 입체적으로 만들었다는 거야. 이게 입체 트러스 구조인데, 입체 트러스 구조 하게 되면요.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요 트러스 하면 삼각형이잖아요. 그죠? 이건 축 방향력. 입체 트러스 구조하면 축 방향력이라는 단어가 떠올라야 된다. 여기 축 방향이라는 게 이 방향이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럼 이 방향이 축 방향인데, 여기 보시면 어떤 물체를 양쪽으로 당기는 건 우리가 인장력이라 그러고, 양쪽으로 미는 거는 압축력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입체 트러스 구조는 인장력 아니면 압축력밖에 안 받는다 이런 얘기인 거야. 그래서 축방향력으로 힘을 버팅겨준다 이런 뜻인 건데, 결론적으로 대규모 건물 같으면요. 대규모 건물 같으면 지붕도 대규모라면 무거울 거 아니야. 그럼 건물의 무게가 무거우면 어떻게 되는데, 건물이 이렇게 있을 때 이 건물의 무게가 무거우면 건물이 어떻게 돼요? 치마되잖아요. 그죠? 치마가 가라앉는다는 거잖아요. 똑같이 가라앉으면 균등침하고, 삐딱하게 가라앉으면 부동침하고. 근데 균등치마보다는 부동치마가 건물이 무너질 확률이 많잖아요. 시험 문제 부동치마가 중요한 거죠. 그러면 지붕에 건물의 무게가 무거우면 치마가 생기니까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기초 보고 튼튼해야 돼 이런다고 튼튼해지는 거 아니죠. 돈 들어간다 이런 얘기인 거야. 그럼 돈 들어가면 안 좋아하잖아요. 맞죠? 그럼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그럼 지붕 무게를 가볍게 하면 될 거 아니야. 그죠? 가볍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가늘고 긴 부재, 나무도 될 수 있고 철골도 될 수 있습니다. 삼각형 형태로 짜서 입체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지붕의 무게를 가볍게 할 수 있다는 거지. 이 특수구조라는 게 대부분의 지붕의 무게들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쉘 구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콘크리트 바닥판이 이렇게 있다라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위에서 큰 힘이 내려오면 이게 이렇게 휘어지죠. 휘어진다는 얘기는 무너진다는 거잖아.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콘크리트를 곡면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맞아. 좀 더 이해를 높여보면, 이거 만약에 안 이어지려면 이거 콘크리트 두껍게 하면 될 거 아니야. 맞아요?
두껍게 하려면 이거 들어갈 거 아니야. 자중도 증가하면 치마될 거고, 그죠? 방법은 어떻게 해? 돈 안 들이고, 그죠? 곡면을 만들면 위에서 내리 누를 때 이 힘이 이 콘크리트 면을 쫓아가면서 이렇게 힘이 전달돼요. 이런 걸 갖다 우리가 면내응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면내응력. 그래서 쉘 구조하면 면내응력 떠올리라고 얘기했어요. 답을 찾는 키워드가. 그 다음에 커튼홀 구조는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요. 이게 건물의 층수라고 생각해보고, 만약에 외벽은 외부의 면한벽의 약자인데, 만약에 벽돌이나 블록으로 다 쌌다라고 해보면 고층 건물의 그 벽돌 무게가 어마어마하게 클 거라는 거야. 하중이 증가되면 치마될 거고, 그죠? 치마되면 안 되니까 돈 들어갈 거고, 그죠? 그래서 이 외부의 면한벽이 외벽인데, 외벽을 갖다가 가벼운 유리나 가벼운 금속판으로 막아놓은 걸 우리가 커튼월 구조 이렇게 부르는 거죠. 커튼월 구조하면 머릿속에 떠올려야 될 게 외벽의 자중, 경감. 외벽의 스스로의 무게, 자중을 줄이는 게 키워드다 이런 얘기인 거죠. 답을 찾는. 그 다음에 이제 아치 구조라는 게 있는데, 사실 이 아치 구조는 이 특수 구조에 들어갈 내용이 아니고 조족조에 사실은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까 불러줘서 얘기를 해주지만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에 머릿돌이라는 게 이렇게 그 옆에 이제 아치 벽돌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마저 얘기하면 요 위에서 이 머릿돌에다 힘을 가하면 이 머릿돌이 아치 벽돌이 옆으로 힘을 이렇게 전달해 주죠. 뭐 얘기하면 길어지지만 어쨌든 아치 구조하면 머릿속에 떠올려야 될 게 인장력을 압축력으로 바꿔주는 거다. 이게 떠올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모든 조족조는 아치 구조가 원칙이다. 이런 문이나 창을 계급부라고 하는데 모든 조족조는 아치 구조가 원칙이다. 예외 규정이 있다. 문의 폭이 1m 이하면 평아치라는 거 쓰죠. 1.8m 이상 되면 철근 콘크리트나 철골에 인방벌을 두잖아요. 좌우측에 물리는 건 200mm 정도씩 물리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어쨌든 그런 정도고. 이제 그 아래 현수 구조라는 거야. 내가 이런 그림을 그렸었어요. 쉽게 얘기해서 이게 한강다리라고 생각해보세요. 여기가. 한강다리는 현수 구조가 아니야. 여러분들 쉽게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자동차가 이렇게 자동차가 간다라고 치고요. 그러면 여기다가 케이블이라는 걸 이렇게 걸어매요. 케이블이 뭐냐면 철선인데 여자들 꽈배기 꼬듯이 꽈놓는 걸 갖다 케이블이라 그래요. 그래서 케이블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반대편에도 이렇게 있겠죠. 그렇다면 이게 현수 구조인데, 현수 구조하면 머릿속에 뭐가 떠올리냐면 케이블이라는 게 떠올라야 돼요. 케이블이 철선인데 케이블을 이용해서, 자 여기 보세요. 이게 마이크인데 내가 이렇게 들면 이 마이크 무게 때문에 이 아래로 힘이 내려오겠죠. 이 내 팔이 빠지면 안 되니까 위에서 당기겠죠. 근육이 당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아래로 내려가는 힘이 다 작용하고 위에서 버티는 힘이 생기죠. 양쪽으로 당기는 걸 갖다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인장력이라고 하죠. 케이블을 이용해서 인장력으로 이 다리 상판이라고 부릅니다. 한강 다리 상판. 자동차 무게. 다시 말해서
구조물의 무게를 지지하고 있다, 버팅기고 있다 이런 뜻인 거야. 현수 구조 그러면 케이블을 이용해서 인장력으로 구조물을 지지하고 있다, 들고 있는 거다. 그 다음 이제 막 구조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 막에도 여러 가지 막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막 구조 또는 공기 막 구조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공기자를 빼버리고 그냥 막 구조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근데 1막이 있고 2막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요. 1막은 여러분들이 텐트 떠올리면 돼. 텐트 천막. 우리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 또는 국민학교 때 보면 체육 시간에, 운동회 시간에 보면 본부석에 보면 천막 놓고 여기다가 폴대 두고요. 여기 내외 기빈들 앉혀놓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천막을 이렇게 팽팽하게 당겨놓으면 비나 바람, 눈을 차단해 줄 수 있죠. 막이 하나니까 이게 1막 구조다 이거야. 2막 구조는 뭐냐면 대규모 운동장을 떠올리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관중석이야. 몇 개만 그려본다면 여기 운동장이 되겠죠. 구조물을 이렇게 만들고 여기에다가 2막을 치는 거야. 2막. 이게 여러분들이 물놀이 기구 튜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물놀이 기구 튜브를 보시면 이 안에 공기를 집어넣고 우리가 물속에 뜨잖아요. 그죠? 여기 튜브가 막이 두 개로 있죠. 이 안에다가 공기를 채워넣는 거예요. 공기를. 또는 특수기체를 채우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비, 눈, 바람 다 차단해낼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무게가 가벼워질 수 있겠죠. 내가 그랬어요. 특수구조하면 대부분이 다 뭐예요? 대규모 건물에서 지붕의 무게를 가볍게 하고자 하는 게 지금 목적이다 이런 얘기지. 지금 눈 뜬 거예요? 감은 거야? 고민하는 것처럼 안 보입니다. 조는 걸로 보여요. 여기서 보면. 공기막 구조라는 게 이런 거다. 그 다음에 절판 구조라는 거야. 절판 구조. 절판 구조는 이렇게 개념만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게 철근 콘크리트가 됐던 철판이 됐던 관계없어요. 이런 식으로 꺾어가지고 만드는 걸 갖다 우리가 절판 구조라고 한다. 이게 철근 콘크리트로 꺾기도 하고 그냥 금속을 철판을 꺾기도 한다. 위에서 내리누를 때 잘 버팅길 수 있어요. 우리가 계란 담는 케이스 있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튼튼해지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그 다음에 돔구조는 이 돔구조는 축구공 떠올려서 축구공을 갖다 반 자른 거 올라가게 된 거. 이렇게 떠올리시면 돼요. 이것도 쉘 구조하고 조금 아까 했던 쉘 구조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특성이. 그 다음에 조립식 구조. 일체식 구조하고 쌍벽을 이룬다고 하는데 이게 공장 구조라고도 부르고요.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는 겁니다. 공장 구조. 또는 우리가 PC 구조. 프리캐스트. 이게 프리캐스트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어떻게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이란 얘기인 거야. 또는 이걸 갖다가 이렇게도 불러요. 프리패브릭 또는 프리패브 이렇게도 부릅니다. 공장에서 미리 대량 생산해가지고 현장에 가서 조립시켜주는 거야. 이게 조립식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로 할게요. 공장에서 대량 생산되겠죠. 대량 생산되면 생산 가격이 어때요? 싸지겠죠. 이해할 수 있습니까? 공사 기간도 단축되겠죠. 운반도 용이해요. 사이즈가 일정하니까 운반도 용이해집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대표적인 단점, 시험에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뭐냐? 접합부의 강도가 취약하다. 이 조립식 구조하게 되면 접합부의 강도가 취약하다. 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 레고라는 거야. 탱크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하잖아요. 근데 뭐 형이나 동생이 건드리면 무너지잖아. 울고, 그죠? 이 접합부의 강성이 취약하더라 이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키워드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하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조금 전에 그 42페이지에서 시공 과정이라는 것도 있었죠. 구성 양식 밑에 보면 거기 보면 습식 건식 이런 얘기가 나오나요? 여기 좀 볼래요? 습식은 물을 쓰면 습식이고 물 안 쓰면 건식인 거야. 그게 어때서 여기다 넣게 여기다가 습식하고 건식. 이 습식하고 건식은 그 특징이 서로 반대적이다. 습식은 겨울철 공사가 어렵다. 반대로 건식은 겨울철 공사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인 거죠. 왜냐하면 이 습식은 물을 쓰니까 겨울철에 물이 얼어버리면 화학 반응 못 하잖아요. 콘크리트가. 그래서 겨울철 공사 어렵다. 또 이거는 공사 기간이 공기가 길다 이거죠. 근데 이거는 공사 기간이 짧다 이런 얘기죠. 이해할 수 있겠죠.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그러면 이거 여기서 보면 나무 구조 건식, 철골 건식이죠. 맞아요? 벽돌, 블록, 돌 구조 다 습식이죠. 다 물 쓰잖아. 모르타르 들어가니까. 이거 일체식 구조 습식이죠. 그럼 특수 구조는 습식도 있고 건식도 있어요. 입체 트러스 이거는 건식이에요. 쉘 구조는 콘크리트를 곡면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습식이 되는 거죠. 코트놀 건식입니다. 물 안 쓰는 거죠. 아치 구조는 습식이겠죠. 현수 구조 건식입니다. 막 구조 건식. 절판 구조는 건식도 있고 습식도 있고. 동구조 습식. 조식 구조 당연히 건식. 이해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좀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